부엌에서 지글거리는 고등어 냄새가 퍼졌다. 한상구는 의자에 앉아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말 끝에 스며든 조심스러움이 낯설었다. 식탁 위에는 세 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사위 진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손자 민재는 방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그는 조용히 물컵을 정리하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어머니를 꼭 닮은 웃음으로 온 집안을 환하게 하던 아이였다.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국간을 맞추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진수 씨도 곧 올 거예요. 그래. 냄새 참 좋다. 그의 대답은 평온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 맞는 가족과의 저녁이었다. 그는 여전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마치 손끝 하나라도 잘못 움직이면 그 평온이 깨질 것 같았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진수가 들어섰다. 왔어요. 은희가 웃으며 인사했지만 진수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짙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미묘하게 굳은 표정, 그리고 눈빛이 잠시 스쳤다가 이내 외면으로 바뀌었다. 한상구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고생 많았네. 퇴근 늦었지? 예, 뭐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 대화는 단 세 문장으로 끝났다. 식탁 위에 고등어가 올려지고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나 내일 수학 시험이에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 그나마 공기가 풀렸다. 상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그럼 오늘은 고등어 먹고 힘내자.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은희가 국을 뜨고 진수는 말없이 밥만 삼켰다. 가끔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사이에 민재의 수줍은 웃음이 들렸다. 그 평범한 저녁이 상구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울 줄 몰랐다. 그는 문득 아내의 부재를 느꼈다. 식탁 끝자리에 늘 앉아있던 사람. 국간장을 조금 더 넣으라며 투덜대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규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진수가 먼저 일어났다. 저 방에서 좀 쉬겠습니다. 그 말에 은희가 급히 일어나 식탁을 치웠다. 상구는 남은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씹으며 부엌의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그날 밤 그는 방 안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벽시계가 다시 똑딱거렸다. 방 구석엔 딸이 쓰던 오래된 화장대가 남아 있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가족이란 거구나. 밖에서는 은희와 진수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당분간만 계실 거잖아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요. 나도 알지만 회사 일도 힘든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진수 씨, 아버지도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요. 사람이지. 하지만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바닥을 가르듯 번졌다가 꺼졌다. 상구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깊이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가족과 함께 사는 노년이 이렇게 시작될 줄 몰랐다. 집은 따뜻했지만 온기는 낯설었다. 자신이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언제 말을 해야 할지조차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냄새가 참 좋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또 생선 냄새야?
환기 좀 시켜. 한상구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유를 떠올렸다. 외로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베란다 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그들의 삶은 분명하게 흘러가는데 자신은 그 흐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한상구는 손에 남은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 내가 너무 오래 머무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오래된 달력 위에 머물렀다. 거기엔 아내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평화로운 노년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이미 예감이라도 한 듯 그 표정엔 묘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엔 된장찌개가 식고 있었다. 은희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진수는 신문을 펼친 채 말이 없었다. 한상구는 조심스레 밥을 뜨며 물었다. 진수 씨 요즘 일은 좀 괜찮아요? 예. 뭐 늘 그렇죠. 짧고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대화는 그 한 줄로 끊겼다. 은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요즘 회사가 바쁘대요. 거래처가 바뀌어서. 진수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은희야, 아버지 일어나시면 창문 좀 열어. 냄새가 좀. 냄새. 그 단어는 유난히 날카롭게 귀에 박혔다. 그는 괜히 손에 쥔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엔 김이 다 꺼진 국물만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상구는 집안일이라도 도우려 베란다로 나갔다. 낡은 수건들을 모아 세탁기에 넣고 마른 빨래를 개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다. 아버님, 그거 제가 아침에 빨려고 둔 건데요. 아, 그래? 그냥 도와주려던 거야. 다음부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 끝에 걸린 미묘한 차가움은 숨기지 못했다. 그날 밤 은희가 말했다. 아버지 진수 씨가 예민해서 그래요. 일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 내가 괜히 건드렸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전 오히려 든든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피로가 스며 있었다. 며칠 뒤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망쳤어요. 그래도 괜찮다. 노력했으면 그걸로 됐지. 그 말에 아이는 웃었지만 그때 거실로 나온 진수가 말을 던졌다. 민재야, 괜찮다는 말 너무 자주 듣지 마.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 아이의 얼굴이 굳었고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그 한마디가 온 가족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은희가 김치전을 부치자 진수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님은 기름진 걸 좋아하시죠? 응, 옛날엔 내 엄마가 자주 해줬지. 그러니까 요즘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식사 후 상구는 딸에게 말했다. 은희야, 나 내일장 보러 나가도 될까? 그럼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그냥 집안 살림 좀 보태려고. 간장이나 휴지도 좀 사고. 괜찮아요. 진수 씨가 생활비 넣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 살림살이의 틈까지 계산되는 집. 그는 점점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밤늦게 진수가 퇴근에 들어왔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다. 당신 아버지 내 물건 왜 옮겼어? 그냥 정리하다가. 정리? 여긴 내 자리야. 내 공간 좀 건드리지 마. 진수 씨 아버지는 그만 좀 감싸. 나도 이제 눈치 보이면서 살긴 싫어. 상구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딸의 목소리, 사위의 한숨, 그 모든 게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불 꺼진 방 안에서 앉아 있었다. 문득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지난달 넘어졌을 때 생긴 자국. 그때 딸이 혼자 두기 불안하다며 데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다. 현관 구석 먼지를 쓸고 창문을 닦았다. 그때 진수가 나왔다. 아버님, 이 시간에 청소까지 하세요? 그냥 몸이 근질거려서. 그래도 좀 쉬세요. 너무 바쁘면 저희가 눈치 보여요. 그 말에 상구는 잠시 멈췄다. 눈치라. 그는 자신이 이미 손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저녁 무렵 은희가 퇴근 후 그에게 커피를 내왔다. 아버지, 요즘 좀 피곤하시죠? 괜찮다. 집이 따뜻해서 좋아. 진수 씨가 말이 좀 거칠었죠.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위태롭게 떨렸다. 상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바란 건 이런 평화였나? 조용하지만 차가운 집, 말없이 흐르는 하루. 아내가 떠난 뒤 그리던 가족의 온기는 이곳에서 더 이상 찾기 어려웠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 집의 평화는 나를 빼야 완성되나 보구나. 그 말은 작게 흘렀지만 그날 밤 그의 잠은 깊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떠날 준비라는 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눅눅했다. 베란다 빨래가 마르지 않아 상구는 선풍기를 옮겼다. 날개가 돌아가며 미세한 바람을 흘렸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진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생선했어? 냄새가 그냥. 말은 흐렸지만 표정은 다 말하고 있었다. 은희는 괜히 환기를 더했다. 선풍기 소리가 커졌다. 상구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바람 대신 정적이 들어왔다. 다음 날 상구는 작은 메모지를 들고 동네 마트를 돌았다. 간장, 휴지, 세제 계산대에서 현금 지갑을 열었다. 손때 묻은 지갑 속에 접어둔 만원권이 몇 장. 살림 보태는 건 괜찮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서 진수가 상자를 뜯고 있었다. 아버님, 이런 건 제가 쿠폰 모아서 시켜요. 무거우셨을 텐데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해주세요.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내가 관리한다는 단단한 선이 있었다. 상구는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참기름 뚜껑을 더 세게 조였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끈적함이 오래 남았다. 저녁, 민재가 문제집을 펴놓고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분수 나눗셈 어떻게 해요? 분자는 그대로 두고 나누는 수를 뒤집어서 곱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진수가 고개만 내밀었다. 민재야, 학원에서 하던 방식으로 해. 헷갈리지 않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상구는 펜 끝을 공중에 멈춘 채 미소만 지었다. 오래 익힌 방식이 한순간 낡은 것으로 바뀌는 느낌. 펜 끝에서 잉크 한 방울이 문제지에 번졌다. 그날 밤 상구는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속에는 손으로 적은 짧은 편지와 약간의 현금. 생활비는 충분하다 했지만 나 때문에 늘어나는 게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식탁 구석에 봉투를 올려두려다가 그는 멈췄다. 봉투가 눈에 띄었다. 크고 하얗고 설명이 필요해 보였다. 그는 결국 봉투를 다시 접어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셔츠가 무거워졌다. 주말 점심 라면 국물이 팔팔 끓었다. 은희가 팔을 송송 썰어 얹자 진수가 젓가락을 놓았다. 아버님, 고기는 좀 줄이셔야죠. 콜레스테롤. 라면인데. 그러니까요. 국물은 남기세요. 상구는 국물을 떠올리다
그릇을 내려놓았다. 숟가락이 도자기를 스치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은희는 우리 김치 맛있지? 라고 했고 민재는 학교 급식보다 100배 맛있어라며 웃었다. 웃음이 테이블 위에 잠깐 머물다 이내 흩어졌다. 오후에 상구는 경로당을 찾아갔다. 문 앞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노래교실, 체조, 장기대회. 문을 열고 한 발 내디디려다 그는 발을 거두었다. 나는 지금 이 집의 식구다. 돌아서는 길 편의점 앞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진열대 유리 너머 음료들이 색색이 반짝였다. 뚜껑을 따는 시원한 소리를 상상만 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박스가 쌓여 있었다. 진수가 조립식 수납장을 만들고 있었다. 아버님 책은 여기에 넣어두세요. 거실에 너무 펼쳐두시면 저녁 때 손님 오거든요. 상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시집과 일기장을 모아 케이스에 꽂았다. 케이스가 책을 딱 맞게 끼워 안았다. 들어갈 자리가 생겼지만 펼칠 자리는 줄었다. 밤, 은희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내일 어머니 기일이에요. 그날 회사에서 회의가 겹쳐서 미리. 촛불 하나에 불을 붙였다. 상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불빛이 눈꺼풀을 통해 붉게 번졌다. 케이크를 자르며 은희가 말했다. 진수 씨, 내일은 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 그 글에는 허공에서 금방 식었다. 다음 날 저녁 메시지가 왔다. 야근. 미안. 은희는 괜찮아라고 답장을 보내고 폰을 뒤집었다. 촛불이 더 천천히 흔들렸다. 상구는 그 밤에야 봉투를 꺼냈다. 이걸로 내 약값 정도는. 말끝이 모래처럼 흩어졌다. 그는 봉투를 식탁 서랍 안쪽 덜 보이는 곳에 밀어 넣었다. 서랍이 걸리적거리며 닫혔다. 작은 마찰음이 방 안에 남았다. 며칠 후 복도에서 택배를 받던 상구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그때 1,000만 원만 있어서도 지금쯤은 달랐을 거야. 진수 씨, 그 얘기 또. 당신도 알잖아. 당신 아버지가. 문이 닫히며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다. 상구는 상자를 안고 한 발짝 물러섰다. 상자 위 송장에는 낯선 영문 상호가 적혀 있었다. 미래를 바꾸지 못한 과거가 갑자기 현재가 되어 택배처럼 도착한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우리 방에 잠깐 가져가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보고 싶어서. 그럼 가져가라. 숨 쉬듯 보고 와라. 사진틀을 건네며 상구는 가볍게 웃었다. 웃음 속에 오래된 바닷바람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었다. 평화는 마음에 있다. 손글씨가 떠올랐다. 잠들기 전 상구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바퀴를 한번 굴려보았다. 소리가 낮게 굴렀다. 금방 들키지 않을 정도의 소리. 캐리어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대신 옷장문 안쪽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택시회사 전화번호, 경로당 주소, 시골집 열쇠고리 위치. 글씨는 작고 단정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위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지나가고 복도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깍지 끼었다. 오늘 했던 말들, 삼킨 말들이 손등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왔다. 내가 떠나면 편해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무거워질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누군가의 집이 오래 평온하려면 누군가의 마음이 먼저 가벼워져야 한다는 것.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가 먼저 가벼워지는 방법. 그 생각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씨처럼 가슴 안에서 오래 빛났다. 그 불씨가 다음 장의 문 손잡이를 조용히 데웠다. 그는 알았다. 문은 곧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한번 열리면 닫히지 않을 것이다.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다.
한상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맡에는 전날 밤 써둔 메모가 있었다. 은희야, 이틀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늘 괜찮았다. 그는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을 개고 지갑과 약통을 넣었다. 바퀴를 굴리는 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거실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아버지, 은희가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지금 나가세요? 응. 그냥 공기 좀 쐬려고. 캐리어는요?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은희는 고개를 떨궜다. 역시 그만두시려 했죠. 상구는 말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다. 진수 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있으면 분위기가 괜히 무거워져.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진수가 나왔다. 불켠 얼굴엔 불안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나가신대요. 진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내뱉었다. 그래요. 그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은희의 눈이 커졌다. 진수 씨,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 아버님이 오시고 나서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꼈어. 나도 불편했고 근데 불편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실 예전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돈 얘기 말이에요. 상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뭐 때문인데? 그때 제가 사업한다고 떠들고 다녔을 때 사실 이미 빚이 있었어요. 은희 몰래. 당신이 돈을 안 빌려주셨을 때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빌려주셨다면 그 돈까지 다 잃었을 테니까. 진수의 얼굴엔 후회가 얹혀 있었다. 그런데도 전 계속 탓했어요. 장인이 날 무시해서 안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패배를 합리화할 핑계가 생겼거든요. 은희는 말을 잃은 채 진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미안함이 자꾸 화로 변했어. 상구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엔 놀람보다 안도가 먼저 스쳤다. 그랬구나. 난 평생 네가 원망만 하는 줄 알았지. 사실은 스스로를 용서 못한 거였구나. 잠시 침묵. 냉장고의 작은 소음만이 방안을 채웠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 씨, 그럼 아버지께 왜 말씀 안 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앞에 서면 늘 작아졌어요. 나는 책임지고 싶었지만 책임질 능력은 없었고. 그래서 아버님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 부족함이 다 비춰져서. 상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진수 앞에 섰다. 진수야,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 그건 누구나 겪는 일이지. 근데 실패보다 더 두려운 건 그걸 남 탓으로 덮는 거야. 넌 이제 그걸 인정했으니 됐다. 진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들으니까 더 부끄럽네요. 부끄러운 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잠시 후 은희가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마세요. 상구는 고개를 저었다. 은희야, 진수 씨가 용기 냈잖니. 이제 너희 둘이 진짜 가족이 될 때야. 내가 여기 있으면 또 누군가 조심해야 하겠지. 아버지, 괜찮다. 사람은 각자 살아야 할 자리라는 게 있단다. 그때 민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나 진짜 자는 줄 알았죠? 나 다 들었어요. 아이의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빠가 화낸 게 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진수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 상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새벽의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상구는 다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그래도 계획은 바꾸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이미 길을 나섰거든. 은희가 묻는다. 혼자 괜찮겠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다만 오늘은 외롭지 않다. 진수가 다가와 머뭇거리다 허리를 굽혔다.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았네. 대신 약속 하나 해줘. 네? 은희 힘들게 하지 말고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집 만들어줘.
진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상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딸의 커피잔, 민재의 연필, 창가의 화분까지 모두 눈에 담았다. 그의 표정엔 슬픔보다 고요가 짙었다. 이제야 이 집이 진짜 집 같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래 눌러뒀던 짐을 내려놓는 듯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새벽 4시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주말엔 꼭 전화 주세요. 민재랑 같이 내려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히자 거울 속엔 그의 얼굴이 비쳤다. 피곤했지만 맑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떠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 순간 멀리서 첫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침이 막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세 사람의 마음이 함께 깨어나고 있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 한상구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버스 창밖으로 매화가 피어 있었고 산빛 아랜 흙내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비포장길을 걸을 때마다 흙먼지가 발끝에 일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래된 담장을 따라 걸었다. 집은 그대로였다. 지붕의 기와장이 조금 내려앉았고 마당의 장독대엔 이끼가 끼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다. 약간의 곰팡이 냄새, 오래된 나무의 냄새, 그리고 아내의 그림자가 남은 듯한 공기. 그는 마당을 천천히 쓸고 부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이 참 좋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는 새로 산 주전자를 꺼내 물을 끓였다. 컵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이젠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하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커피가 아닌 스스로 끓여 마시는 차가 더 깊었다. 며칠 뒤 우체통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 은희.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민재는 팔을 들어 V자를 만들고 진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 요즘 집안 공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진수 씨는 주말마다 민재랑 낚시를 가고 저도 오랜만에 웃게 됐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조만간 민재 데리고 내려갈게요. 봄이 오면 마당에 있던 목련이 필 거예요. 그 아래서 같이 차 한잔 해요. 상구는 편지를 다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그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 끝에 연두빛이 비쳐 있었다.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새 잎이었다. 며칠 뒤 은희와 민재가 약속대로 내려왔다. 진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민재가 제일 먼저 내렸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상구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냐 왔구나. 내 목소리가 봄보다 반갑다. 진수도 다가와 인사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 괜찮지? 예. 이제야 괜찮아졌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지난 모든 겨울이 녹아 있었다. 점심때 셋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국수를 나눠 먹었다. 민재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집 진짜 커요. 라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새들이 날아오르고 장독이 햇빛을 받았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괜히 자존심 부려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젊을 땐 그랬어. 그래도 저희가 가끔 내려와도 될까요? 그럼 이 집은 내 것만이 아니야. 내가 문을 두드리면 늘 열린다. 진수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질 즈음 은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찻잔 2개를 들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엄마가 좋아하던 홍차예요. 그래, 냄새가 참 좋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기억과 침묵이 한 잔의 온도로 섞여갔다. 해가 질 무렵 은희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다. 민재는 창문 틈에 사진을 붙였다. 할아버지 혼자 계셔도 우리 보고 싶을 때 보면 되잖아요. 그 말에 상구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덕분에 집이 더 따뜻해졌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모퉁이를 돌자 고요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고독과 달랐다. 이제는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채워진 마음의 여백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았다. 라디오를 켜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DJ의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의 한마디. 떠나보내야 새로 맞을 수 있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창밖의 나무는 연두색 잎으로 가득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늦게 피는 봄도 결국엔 찾아오더구나.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창가의 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 빛 아래서 한 사람의 노년이 고요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